겁쟁이 선비 유겸. 장터에서 건달에게 어깨를 밀쳐도 그는 그저 비켜서며 사과만 할 뿐이었습니다. 저 양반은 싸움 한 번 못하는 무능한 선비야. 아내조차 그를 비겁하다 여겼습니다. 하지만 산적 곽 대장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유겸을 보며 이상한 의심을 품었지요. 자네의 눈빛. 그것은 글만 읽은 선비의 눈이 아니오. 곽 대장은 유겸을 궁지로 몰아넣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을 괴롭히고 마침내 인질까지 잡았습니다. 그날 밤 유겸은 10년 만에 허리에 칼을 찼습니다. 그리고 산 위에서 벌어진 일에 모든 백성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분이 정말 우리가 알던 그 선비님이신가? 대체 유겸의 과거에는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영조 대왕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 시절 조선은 성리학의 가르침이 법이자 도덕이라 일컬어지던 때였습니다. 선비들은 입을 모아 말했지요. 글이 세상을 다스리고 예가 백성을 이끈다. 하오나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어느 군현의 실상은 사뭇 달랐습니다. 관아의 현판에는 인이의 지라 쓰여 있었으나 골목 안쪽에서는 주먹이 법이었고 칼이 곧 정이었습니다. 힘센 자가 약한 자를 짓밟고 줄인 백성은 억울함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관아는 눈을 감았고 아전들은 뇌물을 받으며 외면했습니다. 글로 세상을 다스린다던 말은 그저 글로만 남은 허울 좋은 말에 지나지 않았지요. 백성들은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글이 밥 먹여주나 붓이 목숨 지켜주나. 그런 시절 그런 고을에 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아는 그는 평생 칼을 멀리하고 붓만을 벗삼아 살아온 사내였습니다. 그러나 그 선비의 과거는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 선비의 이름은 유겸이었습니다. 그는 향리 집안 출신으로 대대로 관아의 실무를 맡아온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오나 유겸은 아버지의 뒤를 잇지 않고 글을 읽고 시를 짓는 일에만 마음을 두었지요. 30을 넘긴 나이였으나 아직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채 고을 구석의 작은 집에서 살림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유겸의 성품은 온화하고 과묵했습니다. 저작거리에서 시비가 붙어도 먼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으며 이웃 간에 다툼이 생기면 중재는커녕 그저 말없이 자리를 피하곤 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그런 유겸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 양반은 맞아도 소리 한 번 못 지르는 겁쟁이라네. 선비라고는 하나 저리 기가 약해서야 어찌 세상을 살아가려나. 장터에서 건달들이 유겸의 어깨를 밀쳐도 그는 그저 비켜서며 사과의 말만 건넬 뿐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사내가 행패를 부려도 유겸은 조용히 자리를 떠나곤 했지요. 그의 집에는 오직 붓과 벼루 그리고 낡은 서책들만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지요. 유겸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글을 읽고 베꼈습니다. 사서삼경은 물론이거니와 율령과 법전까지 두루 섭렵했습니다. 하오나 그 누구도 그의 학식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고을 사람들의 눈에 유겸은 고을에서 가장 약한 남정네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유겸의 아내의 이름은 연주였습니다. 그녀는 인근 양반 가문의 서녀로 태어나 20살이 되어서야 유겸에게 시집을 왔지요. 연주는 남편과는 사뭇 다른 성정을 지닌 여인이었습니다. 말이 분명했고 행동이 곧았으며 옳고 그름을 따지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시집 온 지 5년이 흘렀으나 부부 사이에는 묘한 거리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연주는 남편의 온순함을 미덕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무능으로 비겁함으로 받아들였지요. 어느 날 저녁 연주가 저작거리에서 돌아왔을 때의 일입니다. 그녀의 치맛자락이 찢어져 있었고 손등에는 붉은 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유겸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오? 연주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장터에서 건달놈이 행패를 부렸습니다. 제 옆을 지나던 안악을 밀쳐 넘어뜨리기에 제가 나섰더니 이 꼴이 되었지요. 유겸은 아내의 손을 잡으려 했으나 연주는 손을 거두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다친 것은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만 부끄러울 뿐입니다. 아내가 장터에서 봉변을 당해도 남편은 집에 앉아 글이나 읽고 있으니 말입니다. 유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연주는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글이 세상을 다스린다 하셨지요. 그럼 그 글로 저 건달놈들이나 좀 다스려 보시지요.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오가지 않았습니다. 연주는 남편이 언젠가는 변하리라 기대했으나 세월이 흐를수록 그 기대는 실망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이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세상이 아무리 흉흉해져도 자신의 가족이 위협받아도 끝내 피하기만 할 것이라고 말이지요. 그러나 유겸은 결코 세상을 외면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가 싸우는 방식이 달랐을 뿐이지요. 유겸의 집에는 날마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이었습니다. 땅을 빼앗긴 농부, 빚에 쫓기는 상인, 누명을 쓴 하인. 그들은 유겸을 찾아와 하소연을 늘어놓았습니다. 유겸은 그들의 말을 끝까지 듣고 붓을 들어 소장을 써 주었습니다. 이 문서를 관아에 올리시오. 억울함이 풀릴 것이오.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유겸이 써준 소장이 올라간 집에서는 어김없이 분쟁이 해결되었습니다. 이웃 간에 다툼이 있던 집은 화해를 했고 빚 독촉에 시달리던 이는 기한을 연장받았으며 토지 분쟁으로 칼부림 직전까지 갔던 두 가문은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유선비가 글을 써주고 나면 왜 그리 일이 술술 풀리는고. 어떤 이는 말했습니다. 필시 저 양반의 글에 신령의 기운이 깃들어 있는 게 틀림없네. 하오나 진실은 달랐습니다. 유겸은 단순히 하소연을 글로 옮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래된 판결문을 뒤지고 토지 문서를 대조하며 율령의 조문을 찾아내어 정확히 법리에 맞는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그의 소장에는 관아에서도 반박할 수 없는 근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증거가 명확했고 논리가 정연했으며 법조문이 빈틈없이 인용되어 있었지요. 관아의 이방조차 유겸의 문서를 보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 정도 글이면 한양의 형조서리도 고개를 끄덕일 것이요. 유겸이 글을 써 준 집에서 칼부림이 멎은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피를 흘리기 전에 법과 이치로 분쟁의 뿌리를 잘라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오나 이 모든 일을 유겸은 조용히 말없이 행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자랑하지 않았고 아내에게조차 자세히 말하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해 봄, 고을의 불길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근방 산속에 산의 무리가 자리를 잡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떠돌이 무렵의 서너시라 여겼으나 날이 갈수록 그 수가 불어났습니다. 10명이 되고 20명이 되더니 어느새 30명이 넘는 무리로 커졌지요.
그들의 우두머리는 곽씨 성을 가진 사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곽 대장이라 불렀습니다. 곽 대장은 키가 8척에 이르는 거구였으며 힘이 장사라 소 한 마리를 한 손으로 넘어뜨린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전에 군졸이었다 하나 상관을 구타하여 쫓겨난 후 산적이 되었다고 전해졌습니다. 곽 대장의 무리는 처음에는 지나는 상인들의 짐을 뺏는 정도였습니다. 하오나 점차 대담해져서 마을로 내려와 백성들을 협박하기 시작했지요. 보호세를 내시오. 그러면 해코지하지 않겠소. 농부들은 수확의 일부를 바쳐야 했고 상인들은 장사한 돈의 절반을 내야 했습니다. 거부하는 이가 있으면 그날 밤 그 집에는 불이 났고 가족이 다쳤습니다. 백성들은 관아에 호소했으나 현감은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산속일까지 관아가 어찌 다 관여하겠소. 알아서 처신하시오. 아전들은 이미 곽 대장에게 돈을 받고 있었고 관군들은 두려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고을은 점점 곽 대장의 소나기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주먹과 칼이 법이구나. 글과 예의 따위는 아무 쓸모가 없구나. 그 무렵 곽 대장의 부하 하나가 유겸의 집 앞을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저 겁쟁이 선비네는 돈이 없을 테니 그냥 두라고 대장님께서 말씀하셨네. 그것은 동정이 아니라 조롱이었습니다. 고을의 공포가 깊어 갈수록 연주의 마음도 어두워져 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웃집 노파가 연주를 찾아왔습니다. 노파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요. 연주마님, 우리 손자가 곽 대장네 놈들에게 끌려갔습니다. 보호세를 못 낸다고 말이지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연주는 남편을 돌아보았습니다. 유겸은 책상 앞에 앉아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들으셨습니까? 유겸은 붓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관아에 알리도록 하시오. 관아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유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노파는 절망한 얼굴로 돌아갔고 연주는 문을 닫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이 고을이 이 지경인데 당신은 끝내 피하기만 하실 겁니까? 유겸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연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은 선비라 하셨지요. 선비라면 불의를 보고 일어서는 법 아닙니까? 백성이 고통받는데 글만 읽고 계실 겁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글을 쓰는 것뿐이요. 글로 무엇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저 산적놈들이 당신의 글을 읽어줄 것 같습니까? 유겸은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고 고요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비겁하다 여기는군요. 연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닙니다. 다만 말해 보시오. 내가 칼을 들고 나가 저들과 싸우길 바라는 것 아니오? 연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유겸은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이 일을 해결하겠소.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연주는 돌아서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이 사람을 도대체 언제까지 믿어야 하는가 하고 말이지요. 그날 밤부터 유겸은 밤늦도록 등불을 켜고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연주는 무엇을 쓰는지 궁금했으나 감히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부부 사이의 거리가 그만큼 멀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유겸은 낮에는 고을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관아의 오래된 문서고를 뒤지고 토지 대장을 열람하며 군적부를 살폈습니다. 이방에게 부탁하여 지난 10년간의 판결문을 빌려보기도 했지요.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유선비가 무엇을 그리 찾아다니는고? 필시 과거 공부에 쓸 자료를 모으는 게 아니겠소? 하오나 유겸이 모으고 있는 것은 과거 시험과는 아무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는 곽 대장과 그 무리에 관한 모든 기록을 찾고 있었습니다. 곽 대장의 본명, 출신지, 군적 기록, 과거 범죄 내역, 그의 부하들의 이름과 신분, 그들이 저지른 일들의 목록. 유겸은 한 장 한 장 꼼꼼히 베껴 적었습니다. 날짜와 장소, 피해자의 이름까지 빠짐없이 기록했지요. 보름이 지나자 유겸의 책상 위에는 두툼한 문서 뭉치가 쌓였습니다. 그것은 곽 대장 일당의 모든 죄목을 담은 완벽한 장부였습니다. 어느 날 밤 연주가 물었습니다. 그것으로 무엇을 하시려는 겁니까? 유겸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칼 대신 이것을 쓰겠소. 연주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산적들이 글 따위를 두려워할 리 없다고 생각했지요. 하오나 유겸은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기록은 때로 칼날보다 날카롭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폭력을 막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누구도, 아내조차도 그것을 알지 못했을 뿐이지요. 그로부터 사흘 후 유겸의 집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유겸이라는 선비, 나와 보시오. 거친 목소리가 마당까지 들려왔습니다. 연주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창문 틈으로 내다보니 곽 대장의 부하 넷이 대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모두 허리에 칼을 차고 있었지요. 서방님, 저들이 찾아왔습니다. 뒷문으로 피하십시오. 연주는 급히 유겸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오나 유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소. 내가 나가 보겠소. 무슨 말씀을? 저들은 칼을 차고 있습니다. 유겸은 아내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두려워 마시오. 나는 도망치지 않겠소.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두툼한 문서 뭉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문을 향해 걸어갔지요. 연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평생 피하기만 하던 그 남편이 처음으로 위험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유겸은 대문을 열었습니다. 사내들은 비웃는 얼굴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유겸이냐? 고을에서 제일 겁쟁이라는 그 선비 말이다. 유겸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무슨 일로 찾아왔소? 곽 대장님께서 부르신다. 따라오너라. 거절하겠소. 사내들은 잠시 멍하니 유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겁쟁이 선비가 거절을 하다니 예상치 못한 일이었지요. 뭐라고? 내가 지금 감히. 가장 덩치가 큰 사내가 유겸의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유겸은 손에 든 문서 한 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잠깐. 이것부터 보고 결정하시오. 사내는 어이없다는 듯 문서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내였는지 눈으로 훑어보더니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이게 뭐냐? 유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박철이지. 본래 군졸이었으나 굴량미를 훔친 죄로 쫓겨났고 작년 8월에는 주막 주인을 구타하여 은단량을 빼앗았으며 석 달 전에는 그만. 박철이라 불린 사내는 문서를 구겼습니다. 하오나 유겸은 의연했습니다. 그 문서는 사본이요. 원본은 다른 곳에 보관되어 있소. 그리고 나머지 세 사람의 기록도 여기 다 있소. 유겸은
나머지 문서들을 펼쳐 보였습니다. 각 사내의 이름과 죄목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사내들은 당황했습니다. 자신들의 과거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는 거냐? 유겸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요. 다만 너희가 나를 해치거나 내 가족을 건드린다면 이 문서들은 즉시 관아와 한양의 형조로 전달될 것이요. 너희의 죄목은 모두 증거와 증인이 있소. 도망칠 곳은 없을 것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내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곽 대장의 명을 거역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선비의 위협을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좋다. 오늘은 그냥 가마. 하지만 대장님께 이 사실을 알릴 것이다. 사내들이 돌아서자 유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곽 대장에게 전하시오. 나를 만나고 싶으면 직접 오라고. 그리고 나도 그에 관한 문서를 가지고 있다고 말이오. 사내들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문이 닫히자 연주가 달려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안도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서방님, 어찌 그리 담대하게. 유겸은 손에 든 문서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칼을 들지 않았소. 다만 진실을 들었을 뿐이요. 그날 밤 곽 대장의 소굴에서는 모닥불을 둘러싸고 회의가 열렸습니다. 곽 대장은 부하들의 보고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당혹스러운 기색이 떠올랐지요. 겁쟁이 선비라며 그런데 너희 넷을 물리쳤다고? 칼을 쓴 게 아닙니다, 대장님. 그 자는 우리의 죄목을 모두 적어 놓았습니다. 관아로 보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곽 대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관아 따위가 무섭다고. 현감놈은 이미 우리 손 안에 있지 않느냐. 하오나 대장님, 그 선비는 한양 형조에도 보낼 수 있다 했습니다. 증거와 증인이 모두 있다고. 곽 대장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형조는 다른 문제였습니다. 고을 현감이야 돈으로 매수할 수 있어도 한양의 관리들까지 손을 쓸 수는 없었습니다. 더욱이 곽 대장 자신도 과거 군졸 시절의 범죄 기록이 있었습니다. 상관을 구타한 일, 군량을 횡령한 일, 민가를 약탈한 일. 그 모든 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다면 그 선비를 데려오너라. 내가 직접 만나겠다. 이틀 후 곽 대장은 직접 유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유겸은 대문을 열고 그를 맞았습니다. 들어오시오. 안으로 들어가지 않겠다. 여기서 이야기하지. 두 사람은 대문 앞에서 마주 섰습니다. 곽 대장의 키는 유겸보다 한 뼘은 더 컸고 어깨도 2배는 넓었습니다. 곽 대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 부하들이 내 위협을 받았다더구나. 위협이 아니오. 사실을 말했을 뿐이오. 내 죄목도 내가 알고 있다고? 유겸은 품에서 문서 한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곽 대장의 본명은 곽진이었습니다. 함경도 출신으로 20대에 군졸이 되었으나 상관을 구타하고 군량미 30석을 빼돌려 팔았습니다. 그 후 변방으로 도망쳤다가 다시 돌아와 산적이 되어 지난 3년간 살인 2, 방화 5건, 강도 23건을 저질렀습니다. 유겸은 차분하게 마치 책을 읽듯이 그 모든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날짜, 장소, 피해자 이름까지 정확했습니다. 곽 대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어디서 그런 것들을 알아냈느냐? 관아의 문서고, 군적부, 주막과 장터의 증언들. 기록은 사라지지 않소. 다만 아무도 찾아보지 않았을 뿐이요. 곽 대장은 문서를 빼앗으려 했으나 유겸은 재빨리 거두었습니다. 이것도 사본이요. 원본은 이미 안전한 곳에 보관되어 있소. 예놈. 감히. 곽 대장이 칼자루를 잡았습니다. 하오나 유겸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죽이면 이 문서는 즉시 형조로 갈 것이요. 내 목숨보다 내 목숨이 더 위태로워질 것이요. 곽 대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유겸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나는 내게 제안하겠소. 이 고을을 떠나시오. 그러면 이 문서들은 영원히 세상에 나오지 않을 것이요. 하지만 계속 이곳에 머물며 백성을 괴롭힌다면 나는 한양으로 직접 가서 이 문서를 올릴 것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곽 대장은 유겸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이 겁쟁이 선비가 이토록 담대할 줄은 몰랐습니다. 마침내 곽 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 글엔 칼보다 무서운 힘이 있구나. 그는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하오나 그 웃음 속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좋다. 하지만 명심해라. 글은 글일 뿐이다. 진짜 힘 앞에서는 아무 쓸모 없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될 것이다. 곽 대장은 돌아섰습니다. 그가 떠난 후 유겸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이지요. 연주는 방 안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창문 틈으로 내다본 광경은 그녀가 알던 남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곽 대장이라는 거구의 사내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맞선 남편. 칼을 차지 않았으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날카로웠던 그 모습. 곽 대장이 떠난 후 연주는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유겸은 여전히 대문 앞에 서서 멀어지는 곽 대장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유겸이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연주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우셨지요? 유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두렵지 않을 수 있겠소. 그런데도 저렇게 담대하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은 유겸은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칼을 드는 것보다 더 두려운 일이 있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족과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보는 일 말이오. 연주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겁이 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피를 흘리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싸움을 피한 것이 아니라 더 어려운 방식으로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잘못 보았습니다. 서방님을 비겁하다 여겼던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유겸은 아내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여긴 것도 무리가 아니오. 나는 내 방식을 당신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소. 이제 알겠습니다. 서방님은 글로 세상과 싸우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렇소. 하오나. 유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나도 모르겠소. 이 방법이 끝까지 통할지. 곽 대장은 물러서지 않을 것 같소. 그는 내 위협을 위협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소. 오히려 도전으로 여긴 것 같소. 연주는 남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제 저는 서방님을 믿겠습니다. 서방님이 어떤 길을 택하시든 저는 함께 하겠습니다. 그날 밤
5년 만에 처음으로 부부는 마주 앉아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유겸은 그간 자신이 해온 일들을 아내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고을 백성들의 소송을 도와준 일, 분쟁을 글로 해결한 일, 그리고 곽 대장 일당의 기록을 모은 일까지. 연주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남편이 밤마다 등불을 켜고 쓰던 글들이 무엇이었는지를. 하지만 서방님, 만약 곽 대장이 글 따위는 무시하고 정말로 칼을 든다면. 유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는 내게도 다른 방법이 있소. 연주는 남편의 눈빛에서 이상한 빛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두려움도 주저함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봉인해 두었던 무언가를 꺼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하오나 연주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유겸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곽 대장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교활해졌지요. 며칠 후부터 곽 대장 일당은 증거를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녘에 습격하고 증인을 없애고 피해자들을 협박했습니다. 유겸이 소장을 써 주려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증거가 없었고 백성들은 두려워 입을 다물었습니다. 현감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증거 없는 일에 관하가 어찌 나서겠소? 유선비, 쓸데없는 참견은 그만두시오. 유겸은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소장 대신 백성들을 조직했습니다. 곡식을 함께 숨기고 위험한 집을 함께 지키고 서로 돕도록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곽 대장은 이것마저 간파했습니다. 어느 날 밤 유겸이 도와주던 한 농부의 집에 불이 났습니다. 다음 날 곽 대장의 부하가 장터에서 외쳤습니다. 유겸 때문이다. 그놈이 참견하니 우리가 화가 난 것이다. 앞으로 유겸과 어울리는 자는 모두 이렇게 될 것이다. 백성들은 공포에 떨었고 유겸을 찾는 발길이 끊겼습니다. 어느 날 밤 유겸이 혼자 마을로 가던 길목에 곽 대장의 부하들이 나타났습니다. 더 이상 참견 말라. 다음번엔 내 집에 내 아내에게 불이 날 것이다. 유겸은 주먹을 쥐었으나 참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깊은 밤중에 누군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곽 대장이 혼자 서 있었습니다. 유겸 선비, 자네와 할 이야기가 있소. 무슨 말이오? 곽 대장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 혹시 10년 전 한양에 있지 않았소? 아주 유명한 무관으로 말이오. 유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대체 무슨? 발뺌하지 마시오. 나는 처음부터 의심했소. 이 변방의 법률을 이토록 정확히 아는 선비가 있다는 것이 이상했지. 그리고 자네의 눈빛. 그것은 글만 읽은 선비의 눈이 아니오. 곽 대장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자네가 바로 그 사람 아니오. 무과장원의 한양에서 불견검이라 불리던 그 무인 말이오. 검을 보기도 전에 상대가 쓰러진다 하여 붙은 이름이지. 유겸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누가 보냈소? 그건 나중에 알게 될 것이오. 지금은 이것만 알아두시오. 나는 자네를 시험하고 있소. 자네가 정말 그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말이오. 곽 대장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도 자네를 궁지에 몰고 있는 것도 모두 자네를 시험하기 위함이오. 자네가 언제 칼을 들지 보고 있는 것이지. 곧 선택해야 할 것이오. 그가 사라진 후
유겸은 오래 서 있었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함정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유겸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녘 연주가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서방님, 밤새 주무시지 못하셨군요. 곽 대장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유겸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당신에게 숨긴 것이 있소. 연주는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유겸은 서한 옆 괴짝을 가리켰습니다. 저 괴짝을 열어보시오. 연주는 괴짝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숨이 멎을 듯 했습니다. 괴짝 속에는 책들이 가득했으나 그것들은 사서삼경이 아니었습니다. 무경칠서, 진법해설서, 병법요람, 검술비결. 그리고 낡았으나 정성스럽게 기름칠이 되어 있는 칼집 하나. 서방님, 이것은 나는 당신을 속였소. 유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나는 문과 시험을 본 적이 없소. 나는 무과의 장원으로 급제했소. 연주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무과 장원이라고요? 그렇소. 그리고 한양에서 나를 불견검이라 불렀소. 내 검이 너무 빨라서 상대는 검을 보기도 전에 쓰러진다 하여 붙은 이름이오. 연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앉으시오.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소. 내 본명은 유겸이 맞소. 하지만 한양에서는 나를 불견검이라 불렀소. 불견검의 주인이라 하여 말이오. 유겸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24살에 무과장원을 했소. 병조에서 즉시 나를 발탁하여 변방 진영의 군관으로 보냈소. 5년을 그곳에서 보냈소. 처음 2년은 좋았소. 오랑캐를 막고 산적을 토벌하고 백성을 지키는 일이었소. 내 칼은 정의를 위해 쓰였다고 믿었소. 유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해부터 이상한 명령이 내려오기 시작했소. 한양에서 밀서가 왔소. 암흑의 장수를 제거하라. 역적이다. 나는 명령을 따랐소. 그런데 1년 후에 알았소. 그 장수는 역적이 아니었소. 다만 한양의 어느 권력자와 정치적으로 대립했을 뿐이었소. 유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후로 비슷한 명령이 계속 왔소. 암흑의 신하를 제거하라. 암흑의 가문을 처단하라. 겉으로는 역적을 처단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실제로는 권력 다툼의 도구였소. 나는 정의의 칼이 아니었소. 권력자들의 더러운 손에 쥐어진 흉기였소. 내 검술은 정의가 아닌 부정에 쓰였소. 연주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도망치신 겁니까? 마지막 임무가 있었소. 한양에서 왕명이라며 좌의정을 죽이라 했소. 나는 조사했소. 그분은 역적이 아니었소. 다만 백성을 위한 정책을 주장하다 외척 세력의 미움을 산 것이었소. 유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나는 거부했소. 명령을 따를 수 없다고 했소. 그러자 나를 역적으로 몰려했소. 나는 너무 많은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요. 권력자들이 왕명을 빙자해 정적을 제거했다는 것을 말이오. 도망칠 수밖에 없었소. 변방을 전전하다 이 고을에 정착했소. 가장 한양에서 먼 곳. 여기서라면 찾지 못할 거라 생각했소. 유겸은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만났소. 청혼할 때 고민했소.
하지만 말할 수 없었소. 당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었기 때문이오. 만약 내 정체가 드러나면 당신도 연좌될 수 있었소. 그래서 칼을 버리고 그를 택했소. 다시는 칼을 잡지 않겠다고 맹세했소. 이번에는 올바른 방법으로 백성을 지키고 싶었소. 연주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제가 비겁하다고 했던 말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 것도 당연하오. 연주는 남편의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지금 서방님이 칼을 드신다면 그것은 권력자의 명령이 아닙니다. 서방님 자신의 선택입니다. 백성을 지키기 위한, 정의를 위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내가 칼을 들면 정체가 드러나고 당신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서방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든, 어떤 위험이 오든. 연주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서방님, 이제는 선택하실 때입니다. 과거의 두려움 속에 숨어 살 것인가? 아니면 지금의 정의를 위해 칼을 들 것인가? 유겸은 오랫동안 아내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곽 대장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사흘 후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겸이 처음 도와준 농부의 여인이 곽 대장에게 잡혀갔습니다. 한 소년이 유겸의 집에 달려왔습니다. 선비님, 우리 어머니가 산으로 끌려갔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오지 않으면 죽인다고 했습니다. 연주가 말했습니다. 함정입니다, 서방님. 알고 있소. 하지만 저 여인은 내 때문에 잡혀간 것이오. 가지 않을 수 없소. 유겸은 서재로 들어가 궤짝을 열었습니다. 10년 동안 봉인해 두었던 칼이 있었습니다. 유겸은 칼집을 꺼내 들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으나 칼집은 여전히 단단했고 검은 여전히 칼집 안에서 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연주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서방님. 유겸은 칼집의 끈을 풀었습니다. 10년 만에 검이 빛을 보았습니다. 세월이 무색하게 검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달빛에 반사된 검날은 흐릿해지지 않았고 녹도 슬지 않았습니다. 명검은 시간도 무디게 만들지 못하는 법이었습니다. 유겸은 검을 천천히 휘둘러 보았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했던 그 동작을. 서방님,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무엇이요? 죽이지 마십시오. 칼을 드시되 지키는 칼이 되십시오. 죽이는 칼이 아니라 살리는 칼이 되십시오. 유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하겠소. 나는 더 이상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소. 유겸은 검을 칼집에 넣고 허리에 찼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무인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연주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서방님은 더 이상 권력자들의 칼이 아닙니다. 백성의 칼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유겸은 깊이 고개를 숙이고 밤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달빛이 그의 뒤를 비추었습니다. 그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있었으나 그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유겸이 산 중턱에 이르자 곽 대장의 소굴이 보였습니다. 유겸이요. 곽 대장을 만나러 왔소. 곽 대장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 불견거. 드디어 칼을 찾구나.
자네가 그 불견검이 맞느냐? 나는 한양에서 자네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그리고 자네를 찾는 사람이 있다. 아주 높은 분이지. 누구요? 영의정이다. 당시 자네가 죽이길 거부했던 좌의정은 결국 역적으로 몰려 죽었고 그분이 그 자리를 차지하셨다. 자네는 그분의 과거를 아는 유일한 증인이지. 그래서 나를 보내 자네를 확인하게 한 것이다. 유겸은 이해했습니다. 시험이 끝났소. 이제 마지막이 남았다. 나와 싸워라. 그러면 자네가 진짜 불견검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거부한다면 이 여인이 죽고 내일은 다른 백성이 죽는다. 자네가 칼을 들 때까지. 유겸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알았소. 싸우겠소. 하지만 내가 이기면 여인을 놓아주고 이 고을을 떠나시오. 좋다. 그리고 내가 이기면 자네는 한양으로 가는 것이다. 두 사람이 칼을 뽑았습니다. 그 순간 뒤늦게 산을 올라온 백성 몇 명이 멀리서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곽 대장이 먼저 공격했습니다. 그의 칼이 번개같이 유겸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백성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겁쟁이 선비로 알던 유겸이 곽 대장과 맞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겸의 검이 움직였습니다. 너무 빨라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번쩍이는 순간 곽 대장의 칼이 허공을 갈랐고 유겸은 이미 다른 곳에 서 있었습니다. 곽 대장이 다시 공격했으나 유겸은 모두 막아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유겸의 몸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칼과 칼이 부딪힐 때마다 불꽃이 튀었습니다. 백성들은 입을 벌린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저것이 유선비님이시란 말인가? 믿을 수가 없네. 저런 검수를. 유겸의 검이 곽 대장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역시 자네가 불견검이었구나. 곽 대장은 부하들에게 신호했습니다. 모두 덤벼라. 저 놈을 잡아라. 30명이 넘는 사내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백성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아무리 검술이 뛰어나도 30명을 상대할 수는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유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검이 춤을 추듯 움직였습니다. 한 사내의 칼을 떨어뜨리고 다른 사내의 다리를 베어 쓰러뜨렸습니다. 깊지 않게, 죽이지 않게, 다만 무력화시킬 뿐이었습니다. 저분이 정말 우리가 알던 그 선비님이신가? 소장이나 써주시던 그 분이. 백성들은 경이로운 눈으로 유겸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너무 많았습니다. 유겸의 어깨와 등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백성 중 한 명이 외쳤습니다. 선비님을 도와야 한다. 마을로 내려가 사람들을 더 데려오자. 그들은 급히 산을 내려갔습니다. 유겸은 숨이 가빠졌습니다.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함성이 들렸습니다. 유선비를 도우라. 산 아래에서 횃불을 든 백성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수십 명이었습니다. 먼저 올라왔던 백성들이 마을에 전한 것은 단순한 위험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유선비님이 검을 드셨다. 그분은 대단한 무인이시다. 곽 대장 놈들과 맞서 싸우고 계신다. 백성들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유겸이 단순한 선비가 아니라는 것을. 그가 칼을 들지 않았던 것은 겁이 많아서가 아니라
들지 않으려 했던 것이라는 것을. 선비님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 칼을 드신 것이다. 우리도 가야 한다. 선비님을 도와야 한다. 그렇게 모인 백성들이 산을 올랐습니다. 유선비는 우리의 은인이다. 우리가 지킬 것이다. 유겸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이 지키려 했던 백성들이 이제는 자신을 지키러 온 것입니다. 곽 대장은 당황했으나 곧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겸만 잡으면 된다. 그는 직접 칼을 들고 유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유겸은 이미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힘이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곽 대장의 칼이 유겸의 목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횃불을 든 백성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유선비를 지켜라. 장정들이 호미와 낫을 들고 곽 대장의 부하들을 막아섰습니다. 그들은 떨고 있었으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곽 대장은 칼을 거두며 비웃었습니다. 백성들이 감히. 하지만 소용없다. 그가 다시 칼을 휘두르려는 순간 백성들 사이에서 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현감이 온다. 관아에서 군사들이 올라온다. 곽 대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소년이 마을에 내려가 백성들을 모았을 때 한 사람이 몰래 관아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달려온 것은 현감이 아니었습니다. 관아의 군관이 군사 10여 명을 이끌고 산을 올라왔습니다. 곽 대장, 관아의 명이다.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라. 현감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곽 대장과 결탁한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병을 핑계로 관아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군관은 달랐습니다. 그는 원래 정직한 군인이었고 백성들의 호소를 듣고 즉시 군사를 이끌고 온 것이었습니다. 곽 대장은 이를 갈았습니다. 불견검, 이번에는 내가 이겼다. 하지만 기억해라. 한양의 그분은 끝까지 너를 찾을 것이다. 도망치지 않겠소. 나는 이제 숨지 않겠소. 관군이 곽 대장과 부하들을 결박했습니다. 유겸은 결박된 여인에게 다가가 끈을 풀어 주었습니다. 백성들이 유겸을 둘러쌌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경외와 존경,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비님, 대체 그 검술은? 유겸은 피를 흘리며 답했습니다. 과거의 일이요. 중요한 것은 지금이요. 백성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선비님이 무인이셨다니. 그것도 보통 무인이 아니시다. 저런 검술은 처음 본다. 그래서 법률도 그리 정확히 아셨던 것이구나. 관직에 계셨던 분이시다. 한 장정이 말했습니다. 그럼 선비님이 칼을 들지 않으셨던 것은 겁이 많아서가 아니라 들지 않으려 하셨던 것이지. 백성들은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동안 유겸을 겁쟁이라 생각했던 자신들이 부끄러웠습니다. 유겸은 허리춤의 검을 만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칼을 들고 싶지 않았소. 하지만 당신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소. 그 말에 백성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고을은 떠들썩했습니다. 유겸의 검술을 본 백성들이 마을로 내려와 이야기를 퍼뜨렸기 때문입니다. 유선비님은 대단한 무인이시다. 곽 대장과 맞서 싸우셨고 30명을 혼자 상대하셨다. 검이 너무 빨라서 눈에 보이지도 않았다. 고을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온순하신 선비님이 맞아도 소리 못 지르는 겁쟁이라고 했던 그 분이
백성들은 깨달았습니다. 유겸이 겁쟁이가 아니었다는 것을, 오히려 칼을 들지 않으려 애썼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장터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 농부가 말했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니 선비님은 우리를 위해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소장도 써주시고 분쟁도 해결해 주시고. 다른 상인이 거들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지. 과학 대장놈들이 횡포를 부릴 때도 선비님은 우리를 조직해서 서로 돕게 하셨어. 한 노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무에 모두 능하신 분이야. 글도 잘 쓰시고 검술도 뛰어나시고. 백성들 사이에서 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고을을 살릴 사람은 유선비님밖에 없는 것 같소. 그 말에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장정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현감은 어찌 되었소? 어젯밤에 군관만 왔지 현감은 오지 않았다던데. 현감은 병이라고 했다지. 병은 무슨? 필시 곽 대장과 결탁한 것이 들킬까 두려워 숨은 것이겠지. 백성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현감도 곽 대장과 한패였단 말인가. 그러니까 그동안 관아가 곽 대장을 잡지 않았던 것이로구나. 분노가 일었습니다. 그럼 현감도 처벌해야 하지 않겠소? 맞소. 현감을 그냥 둘 수는 없소. 그때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유선비님께 여쭤보는 것이 어떻겠소? 선비님은 법률에 밝으시니 어떻게 해야 할지 아실 것이요. 백성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선비님께 가자. 수십 명의 백성들이 유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유겸은 상처를 치료하고 쉬고 있었습니다. 연주가 정성스럽게 간호하고 있었지요.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주가 문을 열자 백성들이 가득 서 있었습니다. 선비님을 뵙고 싶습니다. 유겸이 나왔습니다. 그의 어깨와 팔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유겸을 보자 일제히 절을 했습니다. 선비님, 어젯밤 고맙습니다. 선비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어찌 되었을지. 유겸은 손을 저었습니다. 일어나시오.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요. 한 농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선비님, 저희가 상의할 것이 있습니다. 현감에 대한 일입니다. 유겸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백성들은 현감이 곽 대장과 결탁했던 사실, 그리고 어젯밤에도 도망쳤던 일을 말했습니다. 선비님, 현감을 그냥 둘 수 없습니다.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유겸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현감의 죄를 밝혀야 하오.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하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증거를 모으시오. 현감이 곽 대장에게 뇌물을 받은 증거, 백성들의 호소를 외면한 증거, 그것들을 모아서 상부에 고발해야 하오. 한 장정이 물었습니다. 그런 일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선비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까? 유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요. 나는 끝까지 당신들을 도울 것이요. 백성들의 얼굴에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선비님, 정말 고맙습니다. 선비님이 계시니 우리 고을도 이제 살 수 있겠습니다. 그날부터 유겸은 백성들과 함께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현감이 곽 대장에게 받은 뇌물의 목록, 백성들의 진정을 묵살한 기록, 관아 아전들의 증언. 며칠 후 유겸은 완벽한 고발장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군관에게 전달했습니다. 군관은 고발장을 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 증거라면 충분하오. 내가 상부에 보고하겠소. 일주일 후 한양에서 어사가 내려왔습니다. 현감은 파직되어 압송되었고 곽 대장과 함께 한양으로 끌려갔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부패한 현감이 물러났다. 이 모든 것이 유선비님 덕분이다. 유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혼자 한 것이 아니오.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룬 것이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고을에는 평화가 자리 잡았고 백성들은 다시 웃음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양에서 사신 하나가 고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유겸을 찾았습니다. 유겸 선비를 만나러 왔소. 유겸은 사신을 맞았습니다. 사신은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양에서 큰일이 벌어졌소. 무슨 일이오? 곽 대장이 신문 중에 모든 것을 자백했소. 영의정이 글을 보냈다는 것, 그리고 과거 무고한 신하들을 제거했다는 것을. 유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러자 다른 증인들도 나타났소. 과거 영의정의 명을 받아 일했던 자들이 양심 선언을 한 것이요. 그들은 모두 같은 이야기를 했소. 영의정이 왕명을 빙자해 정적들을 제거했다고. 사신은 품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전하께서 진노하셨소. 영의정은 파직되어 유배를 떠났소. 그리고 전하께서는 유선비를 찾으라 명하셨소. 유겸은 긴장했습니다. 나를. 왜? 당시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친 유선비야말로 진정한 충신이라 하셨소. 전하께서는 유선비를 한양으로 불러 벼슬을 내리고 싶어 하시오. 유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하나 거절하겠소. 사신은 놀랐습니다. 거절한다니요. 전하의 부름을 거절하신다는 말씀이요? 나는 이곳에 남겠소. 이곳에는 내가 지켜야 할 백성들이 있소. 그리고 나와 함께할 아내가 있소. 유겸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한양에서 권력자들의 칼이었소. 하지만 이곳에서는 백성들의 방패이고 싶소. 백성들을 지키는 사람이고 싶소. 사신은 한참을 유겸을 바라보았습니다. 전하께 그대로 전하겠소. 하지만 전하께서는 섭섭해 하실 것이오. 죄송하오. 하지만 이것이 내가 선택한 길이오. 사신이 떠난 후 연주가 남편에게 다가왔습니다. 서방님, 정말 괜찮으십니까? 유겸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이미 높은 곳에 있었소. 그곳이 얼마나 외롭고 위험한지 알고 있소. 나는 이곳이 좋소. 당신과 함께 백성들과 함께 사는 이곳이. 그로부터 석 달 후 한양에서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영의정이 유배지에서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으로 죽었다고 했으나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필시 자신이 죽였던 사람들의 원한이 따라간 것이리라. 유겸은 그 소식을 듣고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영의정은 유겸을 칼잡이로 이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명령으로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유겸은 기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과거가 지워지는 것은 아니오. 연주가 물었습니다. 그럼 서방님은 어찌 생각하십니까? 나는 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오. 권력자가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충신이 역적으로 몰리는 일이. 유겸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작소. 이 작은 고을에서 이 작은 백성들을 지키는 것뿐이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오.
그 무렵 고을에 새로운 현감이 부임했습니다. 예전 현감은 비리가 드러나 파직되었고 새로 온 현감은 청렴하고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임하자마자 유겸을 찾았습니다. 유선비, 소문을 들었소. 선비께서 이 고을의 백성들을 많이 도와주셨다고 제 도리를 했을 뿐입니다. 겸손하시군요. 나는 부탁이 있소. 고을의 일을 도와주시오. 선비의 법률 지식과 지혜가 필요하오. 유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꺼이 돕겠습니다. 그날부터 유겸은 관아의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소송을 정리하고 법령을 해석하고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었습니다. 현감은 유겸을 전폭적으로 신뢰했고 유겸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고을은 점점 살기 좋은 곳이 되어갔습니다. 법이 제대로 시행되고 억울한 일이 줄어들고 백성들이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어느 날 예전에 곽 대장에게 피해를 입었던 백성들이 유겸을 찾아왔습니다. 선비님, 저희가 힘을 모아 선비님께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이 내민 것은 현판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내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의검호민 이쟁 후미. 의로운 칼로 백성을 지킨다는 뜻이었습니다. 유겸은 그 현판을 받아들며 깊이 절했습니다. 과분한 선물입니다.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 현판은 유겸의 집 서재에 걸렸습니다. 유겸은 그 글자를 볼 때마다 다짐했습니다. 나는 백성을 지키는 칼이 되리라. 권력의 칼이 아니라 정의의 칼이 되리라.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봄날 유겸의 집에 경사가 있었습니다. 연주가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건강한 사내 아이였습니다. 유겸은 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과 이 아이를 지키겠소. 이 고을의 모든 백성들을 지키겠소. 연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서방님을 믿습니다. 마당에는 복숭아 나무가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유겸은 아이를 안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서재에서는 이검호민 현판이 햇빛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옆 책상에는 2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붓과 벼루, 그리고 칼집에 든 검. 글과 칼. 과거의 유겸은 칼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칼은 잘못된 곳에 쓰였습니다. 이곳으로 온 후의 유겸은 글만을 믿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글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유겸은 알았습니다. 진정한 힘은 글과 칼의 균형에 있다는 것을. 글로 먼저 해결하되 필요하다면 칼로 지킬 수 있는 것. 그것이 백성을 진정으로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을. 고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유선비님은 참으로 이상한 분이시다. 칼을 차고 계시지만 그 칼을 거의 쓰지 않으신다. 하지만 그 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안심이 된다. 그분은 싸우지 않으려 애쓰시지만 싸워야 할 때는 주저하지 않으신다. 진정한 무인은 가장 늦게 칼을 드는 사람이라더니 유선비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다. 유겸은 여전히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관아에 가서 백성들의 소송을 도왔습니다. 오후에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저녁에는 아내, 그리고 아이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평범하고 조용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유겸은 항상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서재에는 늘 칼이 놓여 있었습니다. 10년 전 봉인했던 그 칼.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를 가진 칼.
죽이는 칼이 아니라 지키는 칼. 권력의 칼이 아니라 백성의 칼.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움의 칼이 아니라 용기의 칼. 어느 날 저녁 아이를 재우고 난 후 연주가 물었습니다. 서방님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한양으로 가셨다면 높은 벼슬을 하셨을 텐데요. 유겸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전혀 후회하지 않소. 나는 이곳에서 진정한 내 자리를 찾았소. 백성들과 함께, 당신과 함께, 우리 아이와 함께. 이것이 내가 원했던 삶이요. 달빛이 마루를 비추었습니다. 유겸은 서재를 바라보았습니다. 의거몸인 현판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끝내 칼을 들지 않기 위해 칼을 들었던 사람이 되리라. 싸우지 않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된 사람이 되리라.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짜 강함은 싸우지 않을 수 있는 힘이며 진짜 무인은 가장 늦게 칼을 드는 사람이라고. 유겸은 그것을 몸소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의 칼잡이에서 백성의 수호자로. 그렇게 유겸은 고을에서 조용히 그러나 의롭게 살아갔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고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훗날 아이들은 그를 본받아 자라났습니다. 칼을 가진 자는 많으나 칼을 들지 않을 줄 아는 자는 드물다고. 유겸은 그 드문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